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명태균의 녹취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녹취와 다른 점은 뭐냐면 공식적인, 그러니까 비선실세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리는 녹취들을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윤상현을 내가 복당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2021년 8월에 이뤄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녹취 속 명 씨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자신이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개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고, 또 윤 의원이 캠프 본부장 자리에 앉을 거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실제로 윤 의원은 복당 2달 만에 윤석열 캠프의 중요 보직인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국진당은 뭐냐면 친박계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 완전히 쫓겨나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박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살아 올라왔던 사람이 따져놓고 이준석인 거죠. 네. 이준석이 원래 박근혜 키드라고 했으니까, 물론 대구 가서 연설할 때는 박근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박근혜 키드로서 이준석이 살아난 상황에서 윤상현은 아직 국진당 안에서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명태균이 판단하고 개파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뭐 친윤계가 됐든 친MB계가 됐든, 사실은 친MB계로 봐야 되겠죠. 이제 친윤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이니까. 기존에 MB계가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국진당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위해서 친박계 인물인 윤상현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박계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상현이 중책을 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는 거죠. 이미 뭐 이철규를 비롯한 친MB계 인사들이 사실상 거의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영입 시점에 이미 함교수 보내서 얘기할 때, 야, 너 일단 나 믿고 입당해. 입당하면 본부장 시켜줄 거야. 라는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던졌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끌고 오는 조건 안에 본부장, 그러니까 당내의 선거본부장을 시켜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사전에 먼저 했다는 거야. 그리고 기존의 MB계에서 꽂아놨던 선거본부장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작업 안에서도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광주 어떻게 가려고 그 사람을 선대본부장으로 쓰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캠프 안에서의 인적 구성과 어떤 배분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야.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김건희가 이걸 알아가지고 명태균한테 시켜갖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윤상현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에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참모진 안에서 윤상현을 끌어오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MB계 위주로 이어져 있었던 기존의 국진당 안에서는 윤상현을 데리고 옵시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거를 단독으로 해낸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거기에 김 여사가 캠프에 김현선 책상을 줬다. 쉽게 말해서 캠프에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JTBC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김 여사가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 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오래 쉬었고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직접 추천했고, 그래서 김 여사가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김 전 의원을 캠프에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캠프 인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김건희였다는 거지. 그 김건희를 조종했던 사람이 나야 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김건희는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명태균한테. 그래서 명태균이 만들어낼 시나리오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상 캠프의 인적 구성에 대한 전권 내지는 결정권을 전부 다 명태균한테 줬고, 명태균이 말한 대로 캠프뿐만 아니라 선거본부라든지 나중에 모든 공천들 같은 것들이 계속 흘러갔어. 그러면 이 정권은 사실상 김건희의 정권이 맞는 거예요. 김건희가 내가 집권하면 뭐 이런 얘기 이명수 기자랑 할 수 있었던 이런 얘기의 그 바탕에는 이러한 기조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지. 모든 건 내 손으로 결정 난다고 하는 기조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왜 JTBC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늘 단독은 JTBC. 네. 그래서 이제 이 JTBC가 하는 역할이 우리 플라워의 복수심에 의해 갖고 이걸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싶지만 사실 JTBC는 이제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 외삼촌인 거잖아.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친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엄마랑 같이 틈만 나면 이씨삼성을 홍씨삼성으로 홍씨삼성으로 하려고 하는 걸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외삼촌이 전폭적으로 지금 성렬이를 까주세요. 이거는 지금 좀 쉽지 않은 구상도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여시제예요. 여시제. 네. 그 여시제 얘기를 하면 두목인 홍석현은 홍석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즉, 이 윤석열이 어떤 형태로든지 홍석현을 만났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네. 그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관상가랑 같이 봤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홍석현 그 관상가 갈아치워야겠네. 응? 그러니까 관상가는 윤석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아니라고 않았어요? 얘기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보긴 한 건데, 어찌 됐거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인사들의 접촉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정치한다고 지랄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홍석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홍석현을 만나고 나서 뭔가 거취에 대한 결정, 정치를 할 건가에 대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 중에 홍석현이가 윤석열한테 붙여준 사람이 양정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추가로 나온 속보를 들어보면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한 사람이 양절철이다. 김건희에게 소개한 사람이 양정철이다라고 하는 또 속보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림의 규모가 또 커지는 겁니다. 즉 2년 반짜리 개헌 대통령 구상은 애초에 명태균이 했던 게 아니라 홍석현이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여시제를 비롯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모아가지고 내각제로 이걸 끌고 가줄 수 있는 이거 딜을 잡을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낙연을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낙연이 이재명하고의 경선에서 져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인물이 말하자면 윤석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홍석현이 모든 현재 사태에 명태균 사태에 뒤에 큰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태균이 등장을 하기 이전에 김종일이나 그 이외에 뭐 이낙연이나 양정철이나 이런 세력들이 어디하고 제일 공감이 많이 닿아 있느냐를 찾아놓고 보면 이게 여시제란 말이야. 여시제의 모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내각제거든요. 그렇죠. 내각제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각제 개헌을 들어줄 수 있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딜을 해왔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낙연과 여시재가 내각제를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이라는 암초를 만나고 나서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 선택을 했을 때, 자, 윤석열을 2년 반 동안 쓰고 내각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그 자리는 이낙연 네가 하기로 하자. 뭐 이런 류의 일종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을, 질 수 없는 대선을 지게 만드는 내후 외환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바깥쪽에서는 언론과 종교단체와 이상한 온갖 세력들이 다 가담을 해갖고 윤석열을 밀고, 내부에서는 이재명을 비토하는 수박들이 준동을 해갖고 끊임없이 선거를 방해하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안 한 이 모든 배후 안에 2년 반 후에 개헌 대통령 그리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낙연도 이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 경선 과정 안에서 이와 같은 개헌 논의가, 개헌에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보였던 기억이 난다는 거지. 당시에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 공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의 유일한 변수는 개딸들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개헌 종식에 대한 부분 안에는 이제 만일에 홍석현이 껴있었다고 치면 언론과 기득권 재벌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문제는 그러한 개혁 개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어떤 제7공화국을 위한 22대 대통령 뽑기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이재명 현 당대표가 국민 후보로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올라가는 그 난간에 가게 되면 그동안 수박의 반란 같았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숨어있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매우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개헌을 시키고 임기 단축만 가되 나중에 중임제라든지 4년제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어떤 목표이고 계획인 건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나 시민사회나 뭐 아니면 이준석까지 끼어든다고 치고 어차피 다 한패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몰려와 있는 세력들이 선거 방법이라든지 또는 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미리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5개월 전에 조국 대표가 총선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와서 이 얘기하고 유시민 대표가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조만간 하반기 가면 정치 이슈는 임기 단축을 위한 조기 개헌과 조기 개헌 임기 단축 관련된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고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배우가 순수한 조국 대표나 유시민 전 장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5년, 6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박근혜 정부 퇴진 후부터 이걸 준비해왔던 중앙일보, 홍서천 같은 거대 기득권 세력의 설계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변수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저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법적으로 테러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짓을 가리지 않고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배후 세력 안에 누가 도대체 저쪽에 포섭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대로 빨리 임기 종료하기 위해서 국민투표하고 조기종식 해갖고 얘 임기 내에 끌어들여야지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거가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이 저항 없이 모두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조기종식 개헌론 이 안이 좀 더 신중하게 보강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